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의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도 보았던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입니다. 잠시 오 헨리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 헨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살던 중에 17살의 아틀롤 에스더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그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병약했지만 밝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891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합니다. 특히 아틀롤의 부모는 그녀의 건강 문제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결혼을 강행했지요. 그들은 딸 마거릿 월스 포터를 낳습니다. 오 헨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으며 나중에는 은행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 헨리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되고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도망 중에 아내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1897년 아틀롤은 병세가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오 헨리는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려고 용기 내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체포되기를 선택하고 3년간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훗날 문학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오 헨리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과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약함과 죽음은 그의 감수성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감옥 생활 중에도 그가 글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희망과 희생, 예술의 힘을 다룬 작품입니다. 어쩌면 병약한 아내를 생각하며 그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죽지 않고 병을 이겨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잎새와 20년 후 또 어느 바쁜 중개업자의 사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의 서쪽에 있는 한 작은 구역은 제멋대로 뻗은 큰 길들 사이로 좁은 길이 얼기설기 뒤엉켜 있다. 이 길을 이리저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자칫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어떤 길은 한참을 걷다가 보면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런데 어떤 예술가가 바로 그 점을 마음에 들어했다. 물감이나 도화지, 캔버스 값을 받으러 다니는 수구먼이 만일 이 길을 가로질러 오다가
길이 너무 복잡해서 단돈 1센트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보라. 그 뒤로 기묘하고 오래된 그리니치 빌리지로 예술가들이 북쪽으로 난 창과 18세기풍의 박공 지붕,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값싼 새방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니치 빌리지는 워싱턴 광장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가난하고 실험적인 젊은 예술가와 지식인, 학생이 많이 사는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다. 박공 지붕이란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다. 그들은 곧이어 6번가로부터 백납으로 만든 머그잔 몇 개와 냄비 한두 개씩을 가지고 들어와 예술가 부락을 만들었다. 어느 납작한 3층 집 꼭대기에는 수와 존 씨의 작업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애너라는 이름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이와 반대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8번가의 델모니코 식당에서 만나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그리고 넓고 주름진 소매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서로 취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 작업실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이 공동 작업실을 낸 것은 5월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이 예술가 부락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얼음장같이 싸늘한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건드렸다. 이 약탈자는 동쪽 지역에서는 뻔뻔스레 활보하며 많은 피해자를 때려눕히더니 좁고 이끼가 무성한 이리저리의 미로를 지나면서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폐렴 씨는 소위 중세 기사도풍의 노신사가 아니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으로 가냘파진 작고 연약한 한 여자가 성난 주먹을 휘둘러대는 이 늙은 사기꾼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결국 폐렴 씨는 존 씨를 강타했고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쇠 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창문을 통해 건너편 벽돌집의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텁수룩한 잿빛 눈썹을 찡그리며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존 씨가 살 수 있는 가망은 말하자면 열에 하나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것도 그녀에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장의사나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 약도 쓸모가 없어요. 저 작은 숙녀는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난 현대 의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래 행렬에 마차수나 세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약효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녀를 잘 설득해서 하다못해 새로 유행하는 겨울 외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생존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의 하나로 높아집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냅킨이 젖어 흐느적거리도록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존 씨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에 누워 약간의 움직임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수는 존 씨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멈추었다. 수는 화판을 세워놓고 스케치를 했다. 그때 낮은 소리가 몇 차례 반복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곁으로 갔다. 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이라고 하더니 존 씨는 잠시 뒤에 11, 19 까지 셌다. 그러고는 거의 동시에 8, 7을 다시 셌다. 수는 의아한 얼굴로 존 씨가 바라보던 창밖을 바라보았다. 존 씨는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었을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뜰이 보였고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벽돌집에 텅 빈 벽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뿌리가 썩고 마디가 뒤틀어진 아주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벽돌 벽의 중간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으로 덩굴에서 잎이 떨어져 이제는 거의 발가벗은 채 앙상한 줄기만이 허물어져 가는 벽에 매달려 있었다. 수가 물었다. 얘 무엇을 세고 있는 거니? 존 씨가 읊조리듯 대답했다. 6. 저것들이 이제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만 해도 거의 100개는 되었는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 세는 것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 그런데 이젠 쉬워. 방금 하나가 또 떨어졌어.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어. 뭐가 5개라는 거니? 말 좀 해봐. 이파리들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저 이파리들.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 역시 가야 해. 난 사흘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의사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수는 경멸하듯이 투덜거렸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저 담쟁이 이파리가 네 병하고 무슨 상관이니? 게다가 넌 저 담쟁이 덩굴을 늘 사랑했잖아. 바보처럼 굴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의사가 오늘 아침 네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만히 있자. 뭐라 그랬더라? 맞아. 10의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거리에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새 건물을 지날 때도 그 정도의 위험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니 이제 수프 좀 먹고 제발 그림 좀 그리게 해다오. 그래야 내가 그 그림을 팔아서 우리 아픈 아기를 위해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사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을 위해 돼지고기라도 살 것 아니야. 존 씨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포도주는 더 살 필요 없어. 또 한 이파리가 지네. 싫어. 난 수프를 먹고 싶지 않아. 이제 이파리 4개가 남았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이파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떨어지면
나도 갈 거야. 존 씨, 제발 내가 그림을 끝낼 때까지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저 그림을 내일까지 넘겨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느라 햇빛이 필요하지만 않다면 커튼을 내리면 좋을 텐데. 다른 방에서 그리면 안 돼? 난 네 옆에 있고 싶어. 게다가 난 네가 저 쓸데없는 담쟁이 덩굴을 계속 쳐다보는 게 싫어. 그럼 그림을 끝내는 대로 내게 말해줘.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 존 씨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고 쓰러진 석고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요히 누웠다. 수가 말했다. 자도록 해봐. 범원을 불러 늙은 광부의 모델을 해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범원 영감은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그는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와 같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예술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휘둘렀지만 아직도 그가 섬기는 예술의 여신의 옷자락조차 잡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항상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결코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수년 동안 가끔 상업용이나 광고용에 얼치기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전문 모델을 살 여력이 없는 이 예술가 마을에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을 서주고 약간의 돈을 벌 뿐이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늘 언젠가 걸작을 그리고야 말겠다고 떠버렸다. 수가 내려가 보니 범원은 굴속같이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로 만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구석에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걸작을 만들 화가의 첫 손길을 기다려온 텅 빈 캔버스가 이젤 위에 세워져 있었다. 수는 범원 영감에게 존 씨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세상을 잡고 있는 존 씨의 손이 약간만 약해지면 마치 한 장의 가볍고 연약한 이파리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렵다고도 했다. 범원 영감은 충혈된 눈에 눈물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상상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그는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빌어먹을 덩굴에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너 같은 얼건이한테는 이제 광부 모델 안 할 거야. 왜 그 애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도록 놔두었어? 에휴, 가여운 우리 존 씨. 존 씨는 지금 매우 아파요. 게다가 열 때문에 그 아이는 더 병적이고 이상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좋아요, 범원 씨. 정 나를 위해 모델을 살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지긋지긋하고 늙어빠진 변덕쟁이 같아요. 여자라 할 수 없군. 누가 언제 모델을 안 서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세상에, 여기는 존 씨양 같은 사람이 알아누워 있기에 별로 좋은 곳이 못 돼.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그때 다 함께 떠나자고. 그렇고 말고 떠나야지. 그들이
위층으로 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턱까지 내리고 범원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두려운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창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범원은 바위 대신 엎어놓은 주전자 위에 마치 은둔 생활을 하는 광부처럼 포즈를 취하고 앉았다. 다음 날 아침 수가 일어나 보니 존 씨는 깨느른한 눈을 크게 뜨고 내려진 초록색 커튼을 응시하고 있었다. 존 씨가 말했다. 커튼 좀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 수가 침울한 표정으로 커튼을 올렸다. 그러나 세상에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맹렬한 돌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에는 아직 담쟁이 이파리 하나가 굳건히 붙어 있었다. 그것은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사귀였다. 존 씨가 말했다. 마지막 잎새야. 분명히 밤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심했거든. 하지만 오늘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 나도 죽게 되겠지. 수가 초췌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면서 말했다. 존 씨, 왜 이러는 거야? 네 자신을 생각하기 싫거든. 나라도 좀 생각해봐. 너 없이 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나 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죽음이라는 신비하고도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녀를 친구와 세상에 연결시켰던 끈이 하나 둘 느슨해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강하게 공상에 사로잡히는 듯 했다. 하루가 가고 황혼이 질 때에도 그들은 줄기에 붙어있는 외로운 담쟁이 이파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며 낮은 처마 밑에서 후두득 후두득 쏟아졌다. 날이 완전히 밝자 존 씨는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담쟁이 이파리는 아직도 담벼락에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가스난로에 닭고기 수프를 끓이고 있던 수를 불렀다. 수, 내가 나빴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알게 하려고 무언가가 마지막 이파리를 저기에 남겨놓은 거야.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죄악이야. 수프를 조금만 줘. 그리고 우유에 빨간 포도주를 조금 넣어서 주면 좋겠어. 아니, 먼저 손거울을 가져다 주고 내 옆에 베개를 쌓아줘. 일어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것을 볼래. 1시간쯤 지나자 존 씨가 말했다. 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꼭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고 그가 떠날 때 수는 핑계를 대고 복도로 따라 나왔다. 수의 떨리는 손을 잡고 의사가 말했다. 이제 승산은 반반입니다.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래층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이름이
범언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화가인 것 같은데 그도 폐렴입니다. 늙고 몸이 약한 데다가 급성이거든요. 그는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고통이라도 줄이기 위해 오늘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 다음 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당신이 이긴 거지요. 이젠 영양 섭취를 잘하고 잘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가 침대맡에 가보니 존 씨는 등을 기댄 채 매우 파랗고 매우 쓸모없는 양털 목도리를 느긋하게 뜨고 있었다. 수는 한쪽 팔로 그녀를 껴안고 말했다. 존 씨,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범원 씨가 오늘 병원에서 죽었대. 그는 단 이틀 동안만 알았지. 수위가 첫날 아침 아래층 그의 방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이미 희망이 없었대. 신발과 옷이 전부 젖어 있었고 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더래. 날씨가 그렇게 사나운 밤에 그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등과 사다리와 흩어진 붓 몇 개,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한 거지. 자, 창밖을 보렴. 저 담벼락에 붙어있는 마지막 담쟁이 이파리를 보라고. 왜 저 이파리가 퍼덕이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니? 그래, 저것이 바로 범원이 말하던 걸작이야.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졌던 그날 밤 그분이 그려놓은 거지. 20년 후 순찰 경관이 위풍당당하게 큰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그러나 구경꾼이 없었으므로 이 위풍당당함은 잘난 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것이었다.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었고 비를 머금은 으스스한 돌풍 때문에 거리엔 행인이 거의 없었다. 경관은 매우 난해하고 기교적인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문단속을 하며 지나갔다. 평화로운 거리 아래로 가끔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는 건장하고 약간은 우쭐대는 그의 모습은 평화의 수호자로서 손색 없는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았다. 그 근방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열고 닫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가끔 담배가게나 밤새 영업을 하는 간이식당의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미 오래전에 문이 닫혀 있었다. 어느 구역의 중간쯤 갔을 때 경찰은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어두운 철물점 입구에 어떤 남자가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문채 기대 서 있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경관 나으리, 여긴 별일 없습니다. 전 그저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벌써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재미있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말해드리죠. 20년 전, 지금 이 철물점 자리엔 빅조 브레디 식당이 있었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거되었어요. 경찰이 대답하자 문간에 있던 남자가 성냥을 그어 시가에 불을 붙였다.
불이 켜지자 눈매가 날카롭고 턱이 각진 창백한 그의 얼굴이 왼쪽 눈썹 근처에 있는 작은 흉터와 함께 드러났다. 넥타이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어딘지 어울리지 않게 박혀 있었다. 그가 말했다. 20년 전 오늘 밤이었지요. 전 여기에 있던 빅조 브레디 식당에서 지미 웰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구 녀석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없이 여기 뉴욕에서 함께 자랐어요. 나는 18이었고 지미는 20살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한미천 벌려고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미는 뉴욕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지미를 뉴욕 바깥으로 끌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처지에 있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건 정확히 20년이 지난 뒤 같은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말이죠. 20년 후면 무엇이 됐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출세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군요. 그 후 당신 친구로부터 소식은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한동안은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해 지나자 서로 소식이 끊겼어요. 아시겠지만 서부라는 곳이 워낙 넓은 데다가 제가 돈벌이 때문에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사람만 있다면 지미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리 있는 녀석이거든요. 지미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전 오늘 밤 이 문간에 서기 위해 3,000km를 달려왔어요. 하지만 옛 친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친구를 기다리는 이 남자는 멋진 회중시계를 꺼냈는데 뚜껑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그가 선포하듯이 말했다. 이제 3분 남았군요. 우리가 이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진 것이 정확히 10시였거든요. 서부에서는 꽤 잘 풀렸나 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미가 제 절반만이라도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워낙 모범생이었거든요. 전 한몫 잡기 위해 가장 약삭빠른 놈들과 경쟁해야 했지요. 뉴욕에서야 판에 박힌 생활이지만 서부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거든요. 경찰관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며 한두 발자국 걸어갔다. 전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친구분께서 꼭 오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정확히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리실 건가요? 그럴 리가요. 최소한 30분은 더 기다려야죠. 지미가 사람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꼭 올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경관나리. 잘 가시오. 경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단속을 하며 순찰을 계속했다. 이제 거리에는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끔씩 변덕스럽게 휙휙 불던 바람은 강풍으로 변해 있었다. 거리에서 서성이던 얼마 안 되는 행인은 외투깃을 높이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음울하고 조용한 표정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친구와 한 거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00km를 달려온 남자는 철물점 문간에서 시가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렸다. 남자가 20분쯤 기다렸을 때 긴 외투를 입고 외투깃을 귀까지 올린 키 큰 남자가 길 반대편에서 서둘러 건너왔다. 그는 곧장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가 미심쩍은 듯이 물어보았다. 당신이 법 맞습니까? 자네 지미 웰스 맞지? 새로 도착한 남자가 상대방의 손을 잡고 외쳤다. 세상에, 봅이군. 틀림없어. 살아있는 한 자네가 이 자리에 나올 줄 알았지. 맞아. 그렇고 말고. 20년은 긴 세월이야, 법. 옛날 그 식당도 이젠 없지. 그 식당이 있었더라면 오늘 여기서 또 저녁을 먹을 텐데 말이야. 서부에선 어땠나, 이 친구야? 대단했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었으니까. 지미, 자네는 많이 변했군. 자네가 옛날보다 5, 6cm나 더 컸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걸. 그래, 20살 이후에 조금 더 컸거든. 지미, 뉴욕에선 어땠어? 그저 그랬어. 시의 공무원 자리를 하나 얻었지. 법, 이리 오게.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옛날 이야기나 실컷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친구는 자신의 성공담에 한껏 취해서 그간 어떻게 해서 한몫 잡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는 외투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흥미있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퉁이의 약방에 오자 전깃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환한 빛 속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동시에 돌아섰다. 서부에서 온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잡았던 팔짱을 풀었다. 그가 소리쳤다. 당신은 지미 웰스가 아니야. 20년이 긴 세월이긴 하지만 사람의 코가 매부리 코에서 들창코로 바뀔 만큼 긴 시간은 아니거든.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그 세월이 때로는 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 한심한 법. 자네는 10분 전에 이미 체포되었네. 시카고 경찰이 자네가 우리 구역에 들릴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그리고 자네와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전보를 쳤네. 조용히 함께 가주겠나?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자,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한테 전해달라는 쪽지가 있으니 먼저 보게. 자, 여기 창가에서 읽어보게. 웰스 순경이 보낸 것일세. 서부에서 온 남자는 건네받은 작은 종이 쪽지를 펼쳤다.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쪽지를 다 읽자 그의 손은 조금 떨렸다. 쪽지는 그리 긴 편이 아니었다. 봅에게 나는 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갔다네. 자네가 성냥불로 시가에 불을 붙일 때 나는 자네의 얼굴을 보았고 자네가 시카고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 어쨌든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었네.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사복 형사에게 그 일을 시킨 것이라네. 지미가. 어느 바쁜 중개업자의 사랑. 증권 중개업자 하비 맥스웰의 비서 피처는
아침 9시 반에 맥스웰 사장이 젊은 여자 속기사와 활기차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가벼운 관심과 놀란 빛을 보였다. 맥스웰은 짤막하게 "안녕 피처?" 라고 내뱉고는 책상으로 돌진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편지와 전보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 여자는 지난 1년 동안 맥스웰의 속기사였다. 그녀는 속기사답지 않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앞머리를 틀어올려 남자를 유혹하는 화려한 헤어스타일도 하지 않았다. 목걸이나 팔찌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오찬 초대에 응하려는 그런 부류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옷은 수수한 잿빛이었지만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단정한 검은색 모자에는 금초록색의 앵무새 날개 장식이 달려 있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얼굴은 수줍은 듯 부드럽고 눈이 부시게 밝았다. 눈은 꿈을 꾸듯 맑았으며 뺨은 잘 익은 복숭아빛이었고 생각에 잠긴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피처는 여전히 가벼운 호기심을 가진 채 평소와 다른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이 있는 옆방으로 곧장 가는 대신 잠시 머뭇거리며 바깥 사무실에서 어슬렁거렸다. 한 번은 맥스웰이 그녀의 존재를 충분히 의식할 정도로 그의 책상 쪽으로 가까이 가기도 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장은 거의 기계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윙윙거리는 바퀴와 용수철에 의해 움직이는 바쁜 뉴욕의 증권 중개업자였던 것이다. "그래, 뭐라고? 무슨 일이야?" 맥스웰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는 그가 뜯은 편지가 눈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날카롭고 비정하며 퉁명스러운 잿빛 눈으로 그녀를 짜증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속기사가 물러났다. 그녀가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처 씨, 맥스웰 씨가 어제 새 속기사를 구하는 문제로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속기사를 한 명 구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오후에 소개소에 후보자를 몇 명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9시 45분인데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평소처럼 일을 하죠. 일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금초록 앵무새 날개 장식이 있는 검은색 모자를 늘 두던 곳에 걸었다. 한창 붐비는 업무 시간에 맨해튼의 바쁜 증권 중개업자의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류학을 전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하비 맥스웰에게도 바쁜 날이었다. 증권 시세 표시기는 발작하듯 경련을 일으키며 테이프를 찍어댔고 책상 위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사람들은 사무실로 몰려와 유쾌하게 날카롭게 악을 쓰며 흥분해서 그를 불러댔다. 사환들은 메시지와 전보를 들고 분주히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비서들은 폭풍 속의 선원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심지어 피처조차도 비슷한 활기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증권거래소에는 허리케인과 산사태와 눈보라와 빙하와 활화산과 같은 분위기가 휩쓸었고 그런 대자연의 소동이 중개업자들의 사무실에서도 축소판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맥스웰은 의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미친 듯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증권 시세 표시기에서 전화통으로, 책상에서 문으로 마치 고도로 훈련된 어릿광대처럼 날래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한창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 증권 중개업자의 눈앞에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피처가 그녀를 소개했다. 속기사 소개소에서 보낸 아가씨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답니다. 맥스웰은 손에 서류와 증권 시세 테이프를 든 채 반쯤 돌아보았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자리 말인가? 속기사 자리 말이에요. 사장님께서 어제 사람을 새로 뽑으라고 말씀하셔서 이 여자분이 온 겁니다. 피처, 자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 내가 무엇 때문에 자네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겠나? 레슬리 양이 지난 1년 동안 완벽하게 일을 해왔잖아. 그녀가 계속 일하려는 한 그 자리는 레슬리 양 거라고. 아가씨, 미안하지만 여긴 일자리가 없어요. 피처, 소개소의 부탁을 취소하고 더 이상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게. 여자는 화가 나서 사무실 가구에 제멋대로 몸을 쾅쾅 부딪히면서 나갔다. 피처는 격리 직원에게 노인네가 갈수록 멍청해져서 날이 갈수록 세상 일을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는 더 맹렬하고 더 빠르게 폭주했다. 매장에서는 맥스웰의 고객이 투자를 많이 한 6종목의 주가가 마구 오르고 있었다. 팔고 사자는 주문이 제비처럼 신속하게 오가고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위태로워지자 맥스웰은 고속 기어를 넣은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처럼 일했다. 그는 시계 태엽처럼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팽팽하게 긴장한 채 신속하고 적절한 지시와 결단과 행동으로 최고 속도로 추월의 망설임도 없이 일했다. 이곳은 주식과 채권, 대부와 담보, 이윤과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 금융의 세계로 인간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난리법석이던 사무실도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맥스웰은 오른쪽 귀에 만년필을 꽂고 앞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손에 전보와 메모지를 잔뜩 쥐고 책상 옆에 서 있었다. 사랑스러운 문지기인 봄의 여신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대지의 미물들에게 약간의 온기를 가져다 주었기에 그는 창문을 열어놓았다. 열린 창문을 통해 라일락에 방황하는, 아마도 길 잃은 은은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불어와 중개업자는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 레슬리 양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만의 향기였던 것이다. 그 향기는 레슬리 양을 더욱 생생하게, 거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끼게 만들었다. 금융의 세계는 갑자기 작은 점처럼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20발자국 거리의 옆방에 있었던 것이다. 맥스웰은 약간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맞아. 지금 하고 말 거야. 그녀에게 청혼해야지. 왜 진작 청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맥스웰은 마치 베이스를 잡으려는 유격수처럼 서둘러
안쪽 사무실로 달려가 속기사의 책상 앞으로 돌격했다. 레슬리 양이 미소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부드러운 연분홍빛이 그녀의 뺨에 아른거렸고 눈은 따뜻하고 꾸밈이 없었다. 맥스웰은 한쪽 팔꿈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기댔다. 양손에는 여전히 팔랑이는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있었고 펜은 귀에 꽂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말했다. 레슬리 양,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어서 대답해 주시오. 녀석들이 지금 유니언 퍼시픽의 주식을 두들겨 패 떨어뜨리고 있으니 말이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슬리 양이 소리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맥스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레슬리 양, 난 당신을 사랑해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좀 한가한 틈을 타 짬을 냈지요. 사람들이 전화로 저를 찾고 있군요. 피처, 기다리라고 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레슬리 양? 속기사는 매우 야릇한 행동을 보였다. 처음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눈물이 그녀의 놀란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밝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쪽 팔로 중개업자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오래된 증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합의.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제 저녁 8시에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천장 창이 있는 방. 파커 부인은 우선 거실이 2개 있는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그 방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방을 지난 8년 동안 사용한 신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동안에는 감히 그녀의 말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말이 끝난 뒤 당신은 더듬거리며 당신이 의사도 치과 의사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파커 부인의 태도를 보면 당신은 파커 부인이 말한 방에 어울리는 직업을 갖도록 당신을 교육시켜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평생 다시는 느끼지 못할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에 당신은 계단을 한층 올라가 2층 뒤쪽에 있는 $8짜리 방을 보게 될 것이다. 파커 부인은 2층의 더 싼 방에 걸맞은 태도로 투센베리 씨가 팜비치에 있는 형의 오렌지 농장을 맡아 떠나기 전까지 항상 $12를 지불했으니 그 방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방이라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맥킨타이어 부인이 팜비치에 있는 개인 욕실이 딸린 방 2개짜리 집에서 매년 겨울을 보낸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당신은 비실비실 더 싼 방이 없냐고 묻게 될 것이다. 당신이 파커 부인의 비난을 모면한다면 3층에 있는 스키더 씨의 커다란 복도방으로 안내될 것이다. 스키더 씨의 방은 빈 방이 아니다. 그는 희곡을 쓰고 있었으며 그 방에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방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방의 창문을 장식한 천을 보고 감탄했다.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스키다 씨는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마간의 방세를 지불하곤 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주머니 속에 눈물 어린 3달러를 꽉 움켜쥔 채 쉰 목소리로 당신의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가난을 밝힌다면 파커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친절한 안내자가 아닐 것이다. 그녀는 경적을 울리듯 클라라 라고 큰 소리로 하녀를 부르고는 당신에게 등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흑인 하녀인 클라라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고 당신에게 천장 창이 있는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 가운데에는 가로 세로가 각각 2m와 3m인 마루가 있고 양쪽으로 검은 나무 벽장과 창고가 있었다. 방 안에는 철 침대와 세면대 그리고 의자 하나가 있고 선반을 화장대로 쓰도록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네 벽은 마치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의 사면처럼 사람을 향해 달려들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방에 온다면 당신의 손은 저도 모르게 목을 더듬게 될 것이고 숨을 헐떡일 것이며 마치 우물 바닥에서 그렇듯이 위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작은 천장창의 유리를 통해 네모난 푸른 하늘이 보일 것이다. 손님, 이 방은 2달러밖에 안 해요. 클라라가 반은 경멸적으로 반은 사투리로 말할 것이다. 어느 날 리슨 양이 방을 구하러 왔다. 그녀는 훨씬 덩치가 큰 여자나 질질 끌 수 있을 크고 무거운 타자기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아주 작은 여자였다. 파커 부인은 그녀에게 거실 2개짜리 방을 보여주었다. 파커 부인이 말했다. 이 벽장에는 인체의 골격이나 마취제 혹은 석탄까지 보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치과 의사도 아닌걸요. 파커 부인은 의사나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늘 그러하듯이 동정하고 경멸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는 2층의 뒤쪽으로 리슨 양을 안내했다. 리슨 양이 말했다. 8달러라고요? 저는 돈 많은 짠돌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가난한 회사원일 뿐이라고요. 비싸든 싸든 다른 방을 좀 보여주세요. 문을 두드리자 스키더 씨는 깜짝 놀라 재떨이를 마룻바닥에 쏟았다. 파커 부인이 그의 창백한 몰골을 향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스키더 씨. 안에 계신 줄 몰랐어요. 이 숙녀에게 당신 방에 창문 장식 천을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리슨 양이 천사와 정확히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군요. 그들이 나가자 스키더 씨는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최신 희곡에 나오는 키가 크고 머리가 검은 여주인공을 부지런히 지워버리고 대신에 숱 많고 밝은색 머리카락에 쾌활한 성품을 지닌 작고 짓궂은 여자를 집어넣었다. 스키더 씨가 혼자 중얼거렸다. 안나 같은 희극 배우도 달려들겠군. 곧이어 클라라 라는 비상벨 같은 소리가 리슨 양의 주머니 사정을 알리기라도 하듯
울려 퍼졌다. 그러자 검은 도깨비 같은 하녀가 그녀를 데리고 그 지옥의 계단을 올라가 꼭대기에서 흐린 빛이 들어오는 둥근 천장이 있는 방에 쑤셔 넣고는 $2밖에 안 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이 방을 쓰겠어요. 삐걱거리는 철 침대 위에 꺼지듯 앉으며 리슨 양이 한숨을 쉬었다. 리슨 양은 매일 일하러 나갔다. 밤이면 손으로 쓴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타자기로 다시 쳤다. 때로 일거리가 없는 밤이면 그녀는 다른 세입자들과 현관 입구의 높은 계단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리슨 양은 원래 천장창이 있는 방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변덕스러운 공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명랑하고 부드러운 여자였다. 언젠가 그녀는 스키더 씨에게 아직 출판되지 않은 그의 희극을 읽어달라고도 했다. 리슨 양이 짬을 내어 두어 시간씩 계단에 앉아 있을 때면 남자 세입자들은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이고 누가 말만 하면 아, 정말? 이라고 대꾸하는 롱네커 양은 계단 꼭대기에 앉아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하며 일요일마다 유원지로 장난감 오리 사격을 하러 가는 돈 양도 계단 제일 아래쪽에 앉아 콧방귀를 뀌어댔다. 리슨 양은 계단 중간에 앉았고 남자들은 재빨리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특히 스키더 씨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희극의 주인공으로 그녀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는 후버 씨가 있었는데 그는 45살로 뚱뚱하고 붉은 얼굴에 어리석어 보였다. 또한 아주 젊은 에번스 씨가 있었는데 그는 담배를 멀리하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일부러 헛기침을 하곤 했다. 남자들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쾌한 여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계단 꼭대기와 아래쪽에서 콧방귀를 뀌는 여자들은 그녀에게 냉랭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파커 부인의 세입자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리슨 양이 창공을 올려다보더니 명랑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어머, 빌리 잭슨이 있네? 이렇게 낮은 곳에서도 보이네요. 모두 위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은 고층 건물의 유리창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잭슨이 운전하는 비행선을 쳐다보았다. 리슨 양이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바로 저 별이에요. 반짝이는 저 큰 별 말고 그 옆에 있는 푸른 별 말이에요. 제 방에서는 천장 창을 통해 매일 밤 저 별을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저 별을 빌리 잭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롱네커 양이 비꼬듯이 말했다. 리슨 양, 난 당신이 천문학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별을 응시하던 조그만 여자가 맞받아쳤다. 그럼요. 내년 가을에 화성에서 어떤 스타일의 소매가 유행할지도 아는걸요. 롱네커 양이 잘난 척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별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간말하는 별이에요. 광도는 거의 2등급이고 다우슨을 지나는 것은 젊은 에번스 씨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빌리 잭슨이라는 이름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후버 씨가 롱네커 양을 무시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리슨 양은 옛날 점성가들과 마찬가지로 별에 이름 붙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리슨 양이 우수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 별은 이렇게 낮은 곳에 사는 원래 잘 안 보여요. 제 방에서 봐야 잘 보여요. 우물 바닥에서는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밤이면 제 방은 탄광의 갱도 같아서 밤의 여신이 드레스에 달고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처럼 빌리 잭슨이 잘 보이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리슨 양이 타자로 칠 일감이 없어졌다. 그 대신에 아침에 나가 이 사무실, 저 사무실로 돌아다니며 거만한 사환들이 건네는 차가운 거절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녹아드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평소 같으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에 리슨 양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파커 부인의 현관으로 올라갔다. 그날은 저녁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리슨 양이 홀로 집으로 들어갈 때 후버 씨가 그녀를 만났고 마침내 기회를 움켜쥐었다. 그는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고 그의 뚱뚱한 몸은 마치 눈사태처럼 그녀 위에서 어른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그녀는 난간에 의지한 채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그녀가 스키더 씨의 방문 앞을 지날 때 그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희극에 나오는 주인공의 지시 부분을 왼쪽에서 발끝으로 무대를 가로질러 백작 쪽으로 간다 라고 빨간 잉크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양탄자가 깔린 계단 위까지 기어가서 천장 창이 있는 방문을 열었다. 리슨 양은 너무 지쳐서 램프를 켤 수도 옷을 벗을 수도 없었다. 철 침대 위로 쓰러졌지만 몸이 워낙 허약해서 낡아빠진 스프링 하나 내려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그녀는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빌리 잭슨이 천장 창을 통해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슨 양 주변엔 다른 세상이 없었다. 검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녀에게는 별 생각도 소용도 없이 이름 붙인 별을 담고 있는 작은 사각형의 창백한 빛밖에 없었다. 롱네커 양의 말이 옳았을 것이다. 그 별은 빌리 잭슨이 아니라 카시오페아 자리에 감마라는 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별을 감마라고 할 수가 없었다. 누워있는 동안 리슨 양은 2번이나 팔을 들어 올려 보았다. 3번째 도전에서 그녀는 검은 구덩이에서 가냘픈 손가락을 들어 입술에 대고 빌리 잭슨에게 키스를 불어 보냈다. 그녀의 팔은 무기력하게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안녕 빌리. 너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나에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지. 하지만 어둠밖에 볼 것이 없을 때면 항상 그 자리에서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었지. 안 그래? 수백만 킬로미터나 멀리에서. 안녕.
빌리 잭슨. 흑인 하녀인 클라라는 리슨 양의 방문이 다음날 10시에도 잠겨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 식초 냄새를 맡게 하고 손목을 찰싹찰싹 때리고 불에 태운 깃털을 갖다 대도 아무 소용이 없자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다. 조금 있자 구급차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집 앞에 섰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젊고 유능해 보이는 의사가 활기차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 올라갔다. 그가 말했다. 49번지에서 연락받은 구급차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파커 부인이 마치 다른 집도 아닌 자기 집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듯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이게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LG? 네, 맞아요. LG 리슨이라는 젊은 여자죠.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의사가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느 방이죠? 천장창이 있는 방인데요. 그 방은 맨 끝으로 올라가면 돼요. 구급차 의사는 분명히 천장창이 있는 방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번에 4계단씩 뛰어 올라갔다. 파크 부인은 자신의 위험을 뽐내기라도 하듯 천천히 뒤따라 올라갔다. 계단의 첫 번째 층계에서 파커 부인은 천문학자 리슨 양을 안고 내려오는 의사와 마주쳤다. 그는 멈추어 서더니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마치 외과용 메스처럼 날카롭게 뭐라고 쏘아붙였다. 파커 부인은 못에서 흘러내린 빳빳한 옷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녀의 마음과 몸에는 이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때때로 호기심 많은 세입자가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묻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 용서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구급차 의사는 사냥개처럼 호기심에 차서 따라오는 사람들 사이로 리슨 양을 안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얼굴이 마치 자신의 시체를 들고 가는 듯한 모습이어서 구경꾼들도 겸연쩍어 하면서 길가로 물러섰다. 구경꾼들은 의사가 리슨 양을 구급차의 침대에 눕히기도 전에 윌슨, 어서 죽어라고 달려주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보았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독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짜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기사는 굶어서 쇠진한 한 젊은 여자가 이스트도로 49번지에서 벨뷰 병원으로 호송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사건을 맡은 구급차 의사인 윌리엄 잭슨은 그 환자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윌리엄의 애칭이 빌리였다.